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범수입니다. 오늘 저희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5주년과 시흥 캠퍼스로의 이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줌으로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 기념 행사를 이곳 시흥 캠퍼스에서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지려고 기획을 했습니다만 요즘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전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행사를 기념하는 임경훈 원장님의 감사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곳 시흥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그동안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오랜만에 인사도 나누시고 오손도손 말씀할 기회도 좀 있었으면 했는데 다음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영상을 보내주신 이용구 전 총리님,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총장님, 또 임병택 시장님, 조정식 의원님, 그리고 아직 현장에는 도착을 못하셨는데 장달중 명예교수님 등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제가 한번 말을 시작하면 길어져가지고 오늘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께는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크게 박수 또는 이왕이면 환호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3차례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줌으로도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일평화연구원은 우리 부원장 선생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2000년 장달중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포럼으로 출발을 하였고 2006년 지금 이 시기 4월에 박명규 교수님을 초대 소장으로 하는 연구소 조직 체계로 전환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국가공헌 역할을 늘 강조해 오신 역대 총장님들, 그러니까 정운찬, 이장무, 오연천, 성낙인, 오세정 총장님과 실로 서울대학교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직원 선생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여 년에 걸친 이 역사를 오늘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저희 통일평화연구원과 이 시흥 캠퍼스를 일으키신
이 모든 선생님들께 여러분께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관악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음소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악의 박수 소리가 여기 이 자리에 들린 듯 했습니다. 앞으로 2차례 더 남았는데 이 2차례에는 좀 더 리액션과 제스처를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번째로 좀 드릴 말씀은요,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시흥으로 이사 오면서 농담으로 저희 통평원의 건물주라고 제가 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흥 이전 신청을 할 단계부터 사실 가장 로얄층인 9층 전체를 단독으로 쓸 수 있게 배려해 주시고 내부 설계나 인테리어 등 세세한 부분까지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강창우, 오원석, 조항만, 장원철 교수님과 김상원, 권태우, 박희수 선생님 등 10층 건물주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흥 본부 선생님들께도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오늘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뜻깊은 날이어서 저는 저희 연구원 식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자축도 하고 싶습니다. 박명규 정근식 전임 원장님, 그리고 김병현, 전재성, 조동준, 안동환 전 부원장님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연구원 소속의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박사분들, 또 학생연구원, 또 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평화학 리서치 팀에 동참해 주신 교수님, 또 통일평화 기반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교수님들, 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시흥 캠퍼스가 교통 편의라든지 편의시설 면에서 미흡하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미래를 기약하며 함께 뛰자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신 저희 연구원 구성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로고하고 모토를 좀 소개를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로고부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스크린에 떠 있는 것이 저희가 시흥으로 이전하면서 만든 저희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미술대학의 윤동천 서양학과 교수님이시죠. 전 미술관장님이신데 윤동천 교수님께 부탁해서 만든 겁니다. 정육면체의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통일과 평화를 공고하게 이루어 나가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토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관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토는 보시는 대로 열린 대화를 통해서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실천적 지혜를 모아가는데 우리 통일평화연구원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토의 취지에 부응하고 또 선생님들의 기대와 학교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총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총장님께서 이곳 시흥 캠퍼스에 와주셔서 직접 현장에서 축사를 해주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근 학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서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장님 축사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오세정입니다. 통일편화연구원의 창립 15주년과 시흥으로의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연구원을 훌륭하게 발전시켜 오신 역대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시는 이홍구 전 총리님과 행사를 빛내주신 임벽택 시흥시장님, 조정식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그리고 내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0년 통일 포럼으로부터 시작해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통일편화연구원은 바로 이러한 의지와 노력의 상징으로서 개원 이후 통일과 평화를 위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통일평화연구원은 이제 시흥 이전과 더불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는 국제화 시대 세계적 연구 수월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곳 시흥 100곳을 새로운 터전으로 결정하였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의 6대 기본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평화통일 캠퍼스입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바로 이곳 시흥에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준비하고 통일 한국의 동량을 길러내며 한반도발 평화 연구를 세계적으로 선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통일평화연구원이 그 역량을 더욱 높여 서울대 국가공원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통일 문제는 곧 평화의 문제입니다. 오늘 학술회의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를 살피고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하신 최고의 지성들께서 지혜를 모으고 통찰을 보여주신다면 현재 교착 상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 평화 통일의 문을 여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적 상호 과정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 질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사를 위해 애쓰신 임경원 원장님과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평화연구원의 창립 15주년을 축하드리며 시흥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임병택 시흥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원래 축사를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오늘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시장님의 축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시흥 캠퍼스 이전과 창립 15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기념행사와 학술회의를 준비해 주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임경훈 원장님과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뜻깊은 축하의 자리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함께 얼굴을 맞대며 토론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글로벌 전략균형 변화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부에서는 지난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흥시는 이미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민 대상 평화교육도 시작하는 등 다양한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시흥시가 관련 사업과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더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연구와 실용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이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시흥시도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조정식 의원님께서 저희 이 시흥시 국회의원 분이신데요. 저희 통일평화연구원뿐만 아니라 시흥 캠퍼스가 자리 잡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조정식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임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통일평화연구원의 시흥 캠퍼스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15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대비해 왔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통일평화연구원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과 준비는 머지않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비전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가족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탄 동지입니다. 통일평화연구원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 역시 모든 지원과 소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5주년과 시흥 캠퍼스 이전을 축하드리며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홍구 전 총리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님은 미국 예일대학교 철학, 석사,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셨고 국토통일원 장관, 제12대 주영국대사, 통일부총리, 제28대 국무총리, 신한국당 15대 국회의원 및 당대표위원을 역임하셨고 17대 주미국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일보 고문으로 계시고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이홍구 총리님께서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아시아의 새 평화 구도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조 강연은 약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바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이 줌
방에서 계시면서 끝까지 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홍구 총리님의 기조 강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통합통일연구원 창립 15주년 기념회 행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다른 이유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대학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로서도 그렇고 이건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활동을 한 것이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 그런 장관, 부총리 쭉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또 통일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의 15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잠깐 우리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는 것을 한 20여 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통일 얘기는 하는데 이게 통일의 단위가 뭐냐? 그건 국가를 통일하겠다는 것인가? 또는 한민족을 갖다 통일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민족이 주체이냐, 국가가 주체이냐 하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우선 급한 것은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 통일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쓰질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1987년이 중요한 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4.19, 5.16 후에 이른바 군사정부가 꽤 오래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통치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민주화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이 압력 또 그 물결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이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군사정부를 이끌어 여러 지도자들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한 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군인들이 물러가겠다. 국민이 스스로 헌법에 따른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갖다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결정을 갖다 87년 여름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8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 특히 네 세력이 다 네 세력이라는 게 네 군의 그때까지 정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여당이라고 할 수 있고 야당이라는 것이 새 지도자를 갖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 새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아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분이 그때 있던 정권에서는 노태우 후보를 갖다 자기들의 후보로 내세웠는데 사실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일단 책임을 지고 물러가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과연 이 군이 또는 여당이 이길 수 있나 하는 의문들을 갖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지고 있었는데 개표를 했더니 이건 군이 꼭 선거를 이겼다고 하는 것보다는 표가 넷으로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후보,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분이 표를 나누니까 내를 쓰고 가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쉬워보니까 결국은 노태우 후보가 내 기억으로는 36% 득표밖에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과반수에는 아주 전혀 미달이죠. 약 3분의 1 정도 받은 표로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거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전혀 큰 말썽이 없고 아무도 무슨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국민들도 그야말로 헌법 정신을 발휘해서 그 법대로 했으니까 법대로 받자.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그 다음 해인 1988년 2월 25일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일부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 그렇게 출범한 노태우 정부 무엇을 할 것이냐. 제일 국민들이 강조한 건 아무튼 뭐 무작정 전부가 국민이 민주화를 제일 내세웠어요. 그런데 민주화를 내세우는데 그와 동시에 그다음에 많이 사람들의 주장이나 입에서 나온 얘기에서 찾을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통일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와 통일을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나중에 했습니다만 당시 성균관대학교의 임수경 학생이죠. 이 학생 대표를 자청하고 평양에서 열렸던 세계 학생대회에 참가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큰 화제도 되는 동시에 바로 국민들은 민주화가 이제 되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또 다들 생각이 한 걸음 더 앞서가서 그럼 민주화가 되면 통일도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부르짖음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정부의 또 우리 사회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이 자동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게 1988년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런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상당히 이 역사에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80년대 후반에 가서 국제 정치가 바뀌어가지고 이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 독일이니 영국이니 프랑스니 뭐 이탈리아니 해서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간의 대화의 정치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동서유럽이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협력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힘입었는지 전 세계를 갖다 좌지우지하던 이 군사적인 균형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끌고 가던 미국과 소련 자체가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 군축도 또 이 핵을 포함한 무기의 제한 같은 거에도 합의를 하고 해서 말하자면 전 세계가 전쟁보다는 평화로 가자 하는 모두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냉전이 막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그 냉전의 막이 내려가는 그 해에 1988년에 벌써 이미 몇 해 전에 국제 IOC가 서울에서 올림픽을 갖다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1988년 올림픽이 전 세계 냉전도 끝이 나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 데는 그런 아주 굉장히 축하 분위기를 갖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기가 편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축하 분위기가 생겼냐 하면 1980년 올림픽은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했어요, 사실 모스크바에서. 했는데 서방 국가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은 거기 뭐 안 가겠다 그래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가까운 국가들만 참여하니까 반쪽 올림픽이 돼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80년 올림픽이고 4년마다 하잖아요, 올림픽이. 그 84년 올림픽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입니다. 우리는 다 참석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또 이제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소련과 가까운 나라들은 아니 지난번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안 왔다가 뭐 미국에서 한 올림픽에만 가내서 그걸 또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올림픽이 다 반쪽 올림픽이 돼가지고 국제올림픽에서는 이거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올림픽 없어지겠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까지 하는데 1988년이 되니까 어떤 무드가 생겼냐면 이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따질 거 없다. 다 서울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서울 올림픽은 사상 최대의 올림픽이 됐습니다. 뭐 조그만 나라 큰 나라 할 거 없이 다 서울로 와서 1988년이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바로 전 세계 군사 쿠데타로 들어온 군사 정권도 많고 그랬는데 한국도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올림픽, 평화, 민주화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상당히 무드가 아주 좋게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문제를 갖다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과 기반이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통일이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통일을 한다면 국가 단위로 할 것이냐 민족을 중심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국가 단위로 하려면 이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이 한국 동포들을 한민족은 하나다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쪽도 이의가 없고 다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 통일을 갖다 내세우는 것이 제일 얘기하기가 편한 그런 것이 우리 한국 분단의 특색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얘기하면 뭐 전혀 이 민족이 어디냐 말이야 무슨 국가만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 서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하시기 한 2, 3주일 전에 노태우 대통령 저도 노 대통령을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글쎄 뭐 한두 번 무슨 리셉션에서 악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 새로 이제 취임하는 대통령이 6개 분야인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분야에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을 교수를 불러서 취임하자마자 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빨리 좀 얘기를 해달라 해서 서울대학교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토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노태우 당선자를 갖다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고 그래서 역시 지금 민주화된 거는 좋은데 그럼 이 통일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갖다가 확실히 설명을 하고 또 국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통일 방안을 갖다 만들어서 이거를 이 북쪽에도 알리고 전 세계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난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얘기 돌아왔는데 취임하시기 한 일주일 전인가 한 2월 20일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나들어
당선자가 커피를 한 잔 하시자고 그러는데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린다고 말해요. 잠깐만 왔다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뭐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내가 물론 가겠다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긴 얘기가 없어요. 노 대통령 말씀은 요전에 이 교수가 얘기하는 걸 자기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보다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는 완전히 나하고 동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일을 덜어주는 건 자기 일을 덜어주는 거는 생각이 이 교수하고 자기하고 같으니까 이 교수가 그냥 통일원 장관을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다. 이게 다시 무슨 와서 얘기하고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통일원 장관으로 그냥 들어와서 이걸 전적으로 맡길 테니까 그 얘기한 대로 잘해서 진행을 해서 새 통일방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노태우 당시 이제 일주일 후면 대통령 되실 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도 혼자서 이거 얘기할 수는 없고 학교에 돌아가서 학교라는 데가 나의 선배 교수들도 있고 동료들도 많이 있고 또 후배 교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상의를 해가지고 곧 내가 대답을 드리겠다. 그때 학교로 돌아갔죠. 가서 이제 뭐 다 참석하지는 못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더니 뭐 금방 허르는 쪽으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건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김영국 교수가 그때 정치학과에서 두 번째로 제일 선임 교수였는데 민병택 학장이 계셨지만 연로하셔가지고 그런데 잘 참석 안 하셨고 김영국 교수에게는 여태까지 뭐 투쟁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희생들도 되고 제적된 학생들도 많고 학교에서 밀려난 교수도 있고 다 이게 사연을 얘기하자면 복잡한 얘기지만 지금 다 아무튼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 사람이 이걸 좀 학교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말이야. 도와주는 게 옳지. 그거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 가서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우리 교수 모임에서 의견들을 모아주셔서 그렇게 제가 그냥 전화로 말씀드려가지고 한 대여섯 후에 제가 통일원 장관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그랬지만 대통령이 내리신 큰 결정의 하나가 뭐냐면 이 통일 방안을 만드는 이런 건 통일부에서 장관 중심으로 해서 만들겠지만 이걸 정말 토론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아니고 국회다 해서 국회로 남겼어요. 그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선거 주기가 달라가지고 미리 예정한 건 아닌데 대통령은 그러니까 1997년 12월 선거에서 됐고요. 그 다음 88년 올림픽 해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13대 국회가 그때 선출이 됐는데 개별 정당으로는 여당이 좀 많은 것 같았지만 다 어느 당도 과반수를 갖지는 못하고 야 3당이 국회를 압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소야대 국회예요. 그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일특위라는 게 생겼고 아주 이거 통일특위가 그때 관심의 중심이었는데 특별위원회가 13대 국회에는 두 개 중요한 특위가 있었는데 하나가 50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새도 그런 일이 많지만 크게 나라의 정치를 변하게 됐으니까 과거의 정치를 갖다 청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50의 잘못을 다 좀 지적을 하고 정리한다는 특위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통일특위예요.
새 통일 방안을 만들다. 성격은 전혀 다른 거지만 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정부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장관이 물론 된 거지만요. 이 통일 방안을 만드는 건 안을 만드는 건 정부가 주로 작업을 해서 가져와서 상당히 이 통일특위에서 논의들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새 김 총재,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새 김 총재하고 다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이게 다 합의를 돼야 국회에서 방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의 하나는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새 총재에게 가서 경과를 갖다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합의를 하시면 어떠냐고 설득도 하고 또 그분들 말씀을 들어서 그것도 좀 포함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갖다 한 것이 그해 88년하고 89년 그리고 그게 거의 1년 이상 걸린 이유는 공청회를 국회 특위가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일 무슨을 위한 단체라는 게 많았는데 누구도 빼놓지 않고 한 번은 와서 자기네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걸 국회에서 공청회에서 기록에 남기고 얘기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또 국민들의 협조를 갖다가 받아내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는 데는 네 분의 역할이 제일 컸다 그렇거든요. 세 분은 누구냐면 삼김 총재,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이 저는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가서 1시간 이상씩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꼭 원하시는 게 뭔가를 다시 받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세 분이 다 대단한 정치가인 동시에 또 대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게 자기 당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재가 결정했다는데 뭐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 당마다. 그 세 분이 그렇게 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인데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양보하신 일이 많아요. 사실 조그만 세 측으로 들어가면 그런 그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당 합의를 갖다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 그러나 그보다도 덜하면 좀 뭐하자면 중요한 거는 노태우 대통령은 전혀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다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그걸 삼김 총재가 믿고 하신 게 새 김 총재, 야당 김 총재들이 믿을 수 있게 그런 믿음을 갖다 줬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자세라든가 그분의 절대 그분이 맡긴 걸 약속을 갖다 깨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당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황이 또 좋았어요. 이게 11월 9일 날인가 통과했는데 국회에서 실질 투표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당 합의가 다 되고 들어가니까 다 총재들이 합의를 했는데 무슨 투표고 뭐가 있냐. 그래서 그냥 이 안을 갖다가 국회가 만장일치로 수락을 했지만 역시 국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 국회도 걸려있고 합니다. 김재순 의장이 당시 의장이었는데 그분이 또 많은 역할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통과 잘 됐는데 분위기가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걸 토론을 하고 있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 막 신문 호해가 막 나오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은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막 독일이 이러는 게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러니까 또 국민들도 이거 독일은 막 통일하는데 우리는 이거 자꾸 울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빨리빨리들 합의해라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대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일 방안이 그해 11월 9일인가에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이 있냐 하면 있는 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 통일 방안의 공식 명칭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있는 무슨 두 정부 체제를 어떻게 합치냐 그런 데는 전혀 타칠 안 하고 민족공동체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에 양쪽이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통일을 한다는 그런 이 합의를 이 방안에 통과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11월 다 해서 89년에 다 끝나니까 90년으로 넘어가지 않았었겠어요. 90년에 됐더니 북한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그 당신들 무슨 통일 방안이라는 걸 읽어보니까 그 뭐 별로 나쁜 소리도 없고 좀 만나서 상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 해서 91년까지 6번에 걸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립니다. 그 당시 우리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에 계시던 돌아가셨지만 정치국님께서 6번 참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북한도 이거 뭐 들어보니까 나쁜 얘기가 아니다 말이야. 되게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 말이야. 그래서 1991년에 세 큰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남북 정부 간의 기본 합의서라는 게 우리는 국내 정부들이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건 외국과야 하는 게 조약이지 우리끼리 합의하는데 무슨 조약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 합의서를 합의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방침을 뜻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 분야인가 남북 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야에서의 통일을 갖다 이제 촉진해 간다. 한 합의를 봤습니다.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UN 동시가입을 하자는 거에 합의를 해가지고 UN에 연락해가지고 UN에서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서 왜 그런 남쪽 북쪽이 둘 다 UN 회원국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나라를 둘로 관련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현실인데 두 개 지금 국가가 있는데 우리를 빼놓고 유엔에서 뭘 토론을 해가지고 뭐 한반도 문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두 속을 달라 그랬더니 뭐 유엔 다른 나라도 다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 우리는 두 나라로 말하자면 두 속을 받아가지고 유엔 회원국으로 91년에 회원국이 된 겁니다. 그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합의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그건 뭐냐면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는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 하는 걸 갖다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의의가 있지만 이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핵폭탄을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일본이 2방을 맞았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첫 번째 맞고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서 맞아서 2번 맞아서 희생자를 많이 냈는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아주 원초적인 미국의 초보적인 그 원자탄 하나의 희생자라는 게 이제 뭐 중상자까지 합쳐가지고 14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14만 피해자의 약 20%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포들도 있었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증용공 문제 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다 군대에 끌려가고 뭐 갔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군수공장이 히로시마 일대에 제일 많았는데 거기 가서 일하던 것이 우리 한국에서 증용에 끌려간 증용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희생자가 줄 잡아서 몇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 히로시마 폭탄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도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때도 계셨고 지금은 이제 뭐 세월에 많이 가서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약간의 자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한반도는 핵을 안 갖겠다. 핵의 이 무서운 거와 이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아주 헌법상으로 안 하겠다고 그랬지만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으로 선언한다 하는 선언을 갖다 남북이 같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시일에 남쪽은 남쪽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나 듣고 보니까 또 북쪽에서도 그거 다 일리 있는 얘기다 해서 또 서로 얘기해 보니까 합의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이 합의를 다 이루어가지고 바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결과를 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91년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부터 그래서 북한은 그 합의를 하고 나서 소위 NPT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합의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몇 달 하다가 자기네 탈퇴하겠다 그러고 핵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방침을 갖다 바꿈으로써 이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한 것이 북한이 다시 NPT에서 탈퇴를 하고 핵을 갖겠다고 나서니까 미국이 북한을 갖다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온 김영삼 대통령 때. 그랬더니 또 김영삼 대통령이 학교에 있는데 막 부르셔서 내가 갔더니 그 미안하지만 통일부장을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냐고 말해. 그리고 그때 통일부를 갖다가 그 얼마 전에 경제개혁하고 같이 부총리로 만들었어요. 그 좀 격은 좀 올라가는 격이죠. 그래도 아무튼 2년이 돼가지고 내가 통일부에 다시 돌아가서 부총리를 한 1년 하고 또 그랬더니 그때 총리가 그만두시고 그래가지고 또 총리도 좀 하고 그렇게 또 지낸 경험이 있고요. 사실은 삼김 총재 중에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일 생각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분한테 브리핑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지만 그분 만나면 좀 얘기가 길어지죠, 언제든지. 그리고 또 다 얘기 끝난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려고 하면 잠깐 그러더니 또 무슨 여기서 자기 양복에서 뭐 종이 같은 거 하나 꺼내시는 일이 많아요. 뭐 여기다 조금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내 생각에는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참고로 해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또 나한테 주시고 그러던 게 김대중 대통령 그 열심히 해 그러면.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때문은 아니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을 했는데 그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일생을 애쓴 분이 마지막에 되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된 게 우리나라 환란, IMF 위기가 하고 겹쳤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는 말하자면 여당의 대표였었어요. 그 우리 후보는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나갔다 김대중 후보한테 진 건데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날 좀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이거 이번이 경제 위기가 이거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접어놓고 그 같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말하자면 다른 당 여당 대표를 격에는 안 맞는 거지만 이게 지금 격 따질 때가 아니단 말이야. 양쪽이 우리가 그걸 초월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걸 부탁을 하는 거니까 미국에 도와달라고 그걸 당신 좀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 내가
주미대사로 한 1년 반을 갔었어요. 근데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하는 한미 관계도 좋았고 또 국제 여론도 있고 그래서 소위 IMF의 도움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극복하실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개인의 그 생각으로는 그 삼김 총재하고 노 대통령 다 같이 이렇게 몇 해를 가깝게 모시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나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저 개인적인 저거보다는 국가를 뭐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는 그게 강하기 때문에 많이 양보들도 서로 하고 그랬지. 그렇게 뭐 그거 가지고 큰 일을 갖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우리 연구원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뭐 일부고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뭐 많으니까 학자들도 많고 또 각계에서 노력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지혜를 모으면 또 뭔가 그 해결책이 나오고 또 새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반도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정신대로 한국에서는 이게 정부가 둘로 국가가 둘로 국가 형태를 나눴다고 이게 영구히 간다는 생각을 하는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언젠가 가서는 다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건 다 없애고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면, 그리고 바로 우리 서울대학교의 평화통일연구원도 지금 유엔이나 우리 또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얘기한 것 같이 평화가 중요하고, 아무리 통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통일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가 또 세계 정세도 달라지고 오늘 현재도 지금 상당히 정세는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상당한 돌파구도 찾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갖다 우리가 경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먼 데까지 이렇게 나한테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서 이걸로 난 이번은 건네건네 이제 기회 되면 거기 한번 가볼 거예요. 그렇게 멀지도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용구 전 국무총리님께서 이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만드시고 그러셨을 때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사실 저희 지금 통일평화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님이 계십니다. 천혜성 차관님께서 아마도 이 방안들을 만들고 할 때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 창립 기념 행사 지난 1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 다 같이 이렇게 촬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다시 한번 또 찍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오늘 창립 15주년과 시흥 캠퍼스 이전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